건축과 미술에 대해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전주의, 네오클래시시즘. 서양인들에게 고전 하면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가 최절정에 도달했던 시기가 딱 고전입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거의 절정에 도달하던 시점인데요. 18세기에 그리스 열풍이 좀 일었고 19세기 초에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전 유럽적인 관심들이 고조됐고 이게 낭만주의 운동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흔적들은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르는 것들은 전부터 있었으나 로마네스크라는 양식도 있었고 중세 초기에 근데 이제 이 그 그리스의 그 양식 아주 조화롭고 절제되었고 균형 잡힌 양식 사실 이 신고전주의 직전이 바로크라고 그 칭해지는 너무 거대해서 초창기 막 기괴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건축에서 이제 바로크처럼 거대하지만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느껴지는 건축들이 등장을 하는 게 18세기부터 19세기 초의 신고전주의이고 고대 그리스의 신전의 어떤 양식들을 대부분 차용해서 지어집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이 여기 이제 보이는 세 개의 어떤 건축물일 텐데 빵대형 건물이죠. 그 다음에 마들렌 교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하원 국회의사당 빨레 부르봉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아셈블레 나시오날로 바뀌었던 이런 건축물은 딱 그 그리스 시기에 그 고전을 받아들여 가지고 19세기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근대적인 어떤 국가가 등장했을 때 다시 고대 그리스처럼 문화 예술이 왕성하게 발전하는 것들을 지향하는 목표로 삼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그 중반에 이제 낭만주의가 등장하고 로만티시즘, 그다음에 사시주의, 헤얼리즘이 등장하고 19세기 말에 이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20세기 초에 아르누보가 등장하죠. 그래서 파리 시내의 18세기라든지 19세기 그 초에 만들어진 그 신고전주의 건물들을 좀 봤고요. 스타일 모자르라고 하는 모자르는 프랑스에 있는 그 미술학교, 미술 그 고등 미술 교육기관 영어로 이제 파인 아츠가 그 모자르잖아요 프랑스어로. 그래서 이제 19세기 내내 모자르에서 그 건축 교육을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건축을 설계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파리 시내에 이제 건설된 건 1900년 만국박람회 세계박람회 장소였던 그랑 빨레 맨 밑에 있는 길게 있는 그다음에 여기 파리 자연사박물관 이게 이제 그 보자르 양식인데요. 보자르 양식을 당시에 그 파리 미술학교 에코드 보자르에 유학 왔던 많은 미국인들이 그 교육을 받고 건너가서 뉴욕에 만든 것들이 센트럴 그 스테이션, 뉴욕 중앙역 얼마 전에 거기 실내에서 BTS가 온 공연했었죠. 아니면 이제 그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관 이런 것들은 미국 건축가들이 지었으나 19세기 중반부터 특히 나폴레옹 제2제국 시기에 크게 유행했던 웅장한 화려한 어떤 관공서들을 짓는 건축 스타일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수용해 갔고 유럽 각지에서도 하여간 수용해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되게 이런 건물들이 많고 남미의 어떤 아르헨티나에도 관련된 건축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술 사조를 일부 말씀드렸는데 신고전주의 다음에 등장 이제 낭만주의죠. 사실 낭만주의가 이제 뭐 문학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영미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프랑스에서 이제 미술에서는 개선문이 나폴레옹이 저기 이탈리아 원정 승리하고 와서 만들려다가 완성되지 못하고 나폴레옹 죽었고 이후에 완성되는 게 이제 1830년대인데 1830년대 완성이 되면서 벽에 부조로 조각이 들어간 게 저게 이제 라마르세이주네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예술 사조에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계몽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합리적, 이성적 이런 거에 반대해가지고 순간 감성적이고 뭔가 막 그 격한 어떤 감정들을 막 불러일으키고 이게 독일 문학에서 스트루문트그랑 그 질풍노도와 연결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등장했던 마르세이즈와 관련된 그 조각 부조에서 고대의 그 그리스 로마 시기의 어떤 신화적인 그 조각 형상들까지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감정적인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게 이제 낭만주의 예술 사조인 거죠. 이쪽에 있는 건 정반대입니다.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예술이 있는 그대로 자연 현상이건 사회적 문제건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그 부르주아 대저택들이 오스만화 과정에서 도심에 막 그 만들어질 때 노동자들이 직접 일일이 마루 그 바닥을 이렇게 다 그 깔끔하게 정돈하고 있고 이제 이 그림 자체는 이제 그 까일보트가 1875년에 그린 거네요. 또 이제 이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 묘사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는 예술 사조인 거죠. 사진의 발명이 사실 그 프랑스의 다게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1830년대와 40년대 이제 나타납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실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어렸을 때 막 그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어떤 박스에다가 뭐 그 뭐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도록 뭔가 이렇게 필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빛이 들어와서 뒤에 뭔가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형상이 막 잡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사진기인데, 포토그래프인데, 파리의 그 19세기 거리의 풍경, 그 템플 거리의 풍경이 거의 그 현재 그 인류에게 남겨져 있는 최초의 사진 작품들 가운데 하나이고요. 위에 있는 건 이제 사파 그림인데 이제 그 사진이 그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면서 막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막 빠르게 넘기면 이게 활동 사진인 거죠. 움직이는 거. 애니메이션. 일본어로 아니메. 그 우리 어렸을 때 막 교과서에다가 한쪽에 계속 같은 그림 붙여놓고 칠릭하면서 막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주는. 자,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고정된 어떤 이미지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기계가 실제로 만들어져요. 막 쭉 이렇게 그 빠르게 넘기면서 막 그 실제로 그 생동감 있는 느낌을, 그런 게 완성되는 게 영화인 거죠. 리메르 형제에 의해서 1895년에 파리에서 상영된 장소의 벽면에 여기서 1895년 12월 28일인가요? 대중에게 처음으로 영화가 상영되었다. 전 세계가 이 시점을 영화의 탄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때 1995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행사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리메르 형제가 그 리메르 관련된 박물관 리옹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리옹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 사실 그 사적으로 상영은 이 시점보다 좀 더 앞선데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하여간 상영된 여러 가지 짧은 하여간 뭐 몇십 초 안 되는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상영을 하면서 그 중에 널리 알려진 일화가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오는 어떤 영상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기차가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놀래서 하여간 뭐 혼비백산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사진 예술이라든지 영화는 그러니까 19세기 파리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처음 인류에게 등장한 것으로, 이게 이제 근대성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들이 사람들이 그 실험하고 도전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그 도시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인상파라고 하는 어떤 그 모태가 됐던 그림이죠. 모네 그림. 앵프레시옹 솔레 르봉. 전시회 출품했는데 낙선하고 나서
이건 낙선작이 아니던가요? 예. 영화 저기 미술 평론가가 이게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과거의 그림들은 인상주의 이전의 그림들은 뭔가 실체를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화폭에 옮겼을 때. 근데 이걸 딱 보면 흐릿해갖고 뭔가 뭔지 잘 안 보여요. 내가 눈이 나쁜가 하고 가만히 들려봐도 가운데 붉은 게 해 같긴 한데 어디 뭐 바닷가인가 강가인가 하여간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진의 발명과 연결되어 있죠. 사진이 나오니까 정확한 어떤 자연의 한 모습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어느 한 순간에 내가 현재 이 풍경에서 느끼는 나만의 감정은 이거야 라고 그 순간을 자신이 가진 인상을 그림으로 남기는 게 이제 인상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 가운데 한 찰나의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는 게 이제 인상주의의 대부분의 어떤 작품들일 텐데, 그래서 여기 이제 기차역, 기차 들어오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도시가 근대적인 도시로 변모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이동을 하고 왁자지껄 도시문화 모여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카페에서 먹고 마시고, 뒤에 보겠습니다만 19세기에 공중부도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파가들이 도시에 그렇게 막 역동적인 어떤 순간순간의 변화들을 봄에 봤을 때 다르네, 여름에 봤을 때 다르네, 가을 겨울엔 또 다르네,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볼 때마다 뭔가 같은 장소인데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순간의 인상을 그림으로 남기는 게 이제 인상파라는 거죠. 사진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플러스 나만의 거기에 대한 해석인 거죠. 인상을 예술로 남기겠다. 그래서 이제 인상파라는 게 등장을 했고 18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인상파 그림을 우리가 이제 막 어렸을 때 미술책에서 보면은 뭐 노르망디 지역의 해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정말 파리의 도시 풍경을 보여주는 인상파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도 많이 됐고 논문이나 책도 많이 나왔고, 여기 이제 이게 같은 사람이 그린 같은 거리예요. 불바흐 몽마르트. 그래서 이게 네 개의 어떤 똑같은 장소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봄, 여름, 가을, 아니라 시간의 변화거든요. 이른 아침, 그다음에 한낮, 좀 늦은 오후, 한밤중. 빛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을 그림으로 계속 남기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었죠. 사실 19세기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많은 해외 예술가들이 파리로 몰려듭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실 뉴욕이 예술가들의 중심이 됐고, 사실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 한 중반에도 베를린도 상당히, 오스트리아 빈이나 독일의 베를린도 많은 미술가들이 몰려들긴 했으나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그야말로 하여간 파리가 전 세계의 어떤 문화예술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흐 같은 사람 네덜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리 몽마르트 쪽에서 살았었고, 그 이후에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라든지 후안 미로라든지, 아니면 또 약간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 몬딜리아니도 있고, 여러 하여간 외국 예술가들이 파리에 몰려들어서 예술 활동을 합니다. 르누아르 그림입니다. 르누아르 그림이고, 파리에 혹시 이제 몇 번 다녀오신 분은 그림만 봐도 저기구나 알 텐데, 뽕데가르가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가 이제 꽤 말라케에서 꽤 볼테르로 이어지는 세느강의 왼쪽에 강변에 앵스티투트가 있는 쪽에 약간 모습이고, 그래서 앞쪽에 지금 뷰키니스트도 일부 보이네요. 헌책 파는 어떤 것도 보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앙리 4세 동상이 보이니까 이거 뽕레프구나 라고 딱 알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19세기 말에 이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막 빠르게 변해가니까, 근대의 어떤 시간이 막 빠르게 어떤 경관들을 변화시키니까 산책하면서 여기 뭐가 새로 들어섰네, 뭐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것들이 막 보이네, 산책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산책자라고 하는 어떤 문화 예술에서 어떤 비평이나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하여간 거리 산책들이 19세기의 도시 문화의 중요한 어떤 일부였는데 단순히 걷는 것들이 아니라 걸으면서 근대의 어떤 성과물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변화들을 그러니까 뭐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제 뭐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가이보트의 비 오는 날의 파리거리의 모습이고 옆에는 오랑즈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우리가 파리의 띨리리에 가면 오랑주리라고 있는 것들 아니면 이제 그 샤토드 베사이에도 오랑주리가 있는데 서양인들이 대항해 시기 이후에 16, 17세기에 막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들을 보고 그걸 라틴어에 기반해 갖고 이제 이름을 막 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사, 뭐 내추럴 히스토리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초에 유럽에서 재배되지 않았던 그 작물들을 갖고 와서 그 관상용으로 막 재배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렌지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겨울에는 온실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어떤 그런 그 뭐 궁 옆에 온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이제 오랑주리라고 하는 이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오랑주리 옆에 지금 공원에서 잠시 앉아서 뭐 뭔가 이렇게 독서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네요. 이제 도시민들이 도시의 어떤 일상에서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도시 곳곳에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휴식을 취하고 뭐 이런 일상적인 도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인상파의 어떤 그림입니다. 구스타프 까일보트의 그림들. 뭐 이 그림도 많이 하여간 그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미술책 같은 데서 만의 그림이고 띨리리에서의 음악회. 19세기에는 이렇게 그 파리 시내에 또 띨리리가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대중 문화의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같은 것도 공중부도에 뭐 많이 열렸고요. 사실 오늘날 한여름에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파리에서는 더 이상 공중부도회가 안 열리는데 빈에서는 계속 열리죠.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여전히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 틀어놓고 왈츠 춤추고 있고, 제가 물론 파리에서도 보긴 봤습니다. 일무리의 중국 관광객들이 기체조를 하고 있더군요. 그 띨리리의 19세기 이제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휴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여가 생활을 하여간 즐기는 어떤 모습으로서 공중부도에도 있고요. 르누아르의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몽마르트에 있던 카페 앞에서의 어떤 공중부도에 지금 춤추고 있죠. 저쪽에 카페에서 이제 뭐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고, 사실 카페는 프랑스의 도시문화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686년이라 되어 있는 르 프로코프, 이탈리아 상인 프로코프가 파리에 세운 카페인데 그 전에도 카페들이 있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이 카페가 엄청 성공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라는 게 그 17세기, 18세기에 런던이건 파리이건 런던에서 이제 커피하우스라고 불렸고, 프랑스에서 카페는 새로운 중산계층, 부르주아, 계몽사상가들이 억압적인 왕실을 비판하고 뭔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어떤 그 철학을 사상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어떤 공간이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독일의 그 사회학자였던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퍼블릭 스피어, 공론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 뭔가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전통 사회의 폐쇄적인 귀족 문화와 다르게 그 근대적인 부르주아 시민 문화는 늘 개방적인 것이고, 도시에서 그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귀족들은 자신의 넓은 저택에서 모여서 살롱 문화를 만들었다면 부르주아는 도시 곳곳에 커피하우스나 카페에 모여서 연극 비평 서로 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카페는 그래서 아주 그 중요했고, 19세기가 되면 이제 도시의 일반 하층민들도 뭐 카페에서 이렇게 뭐 무도회가 열리기도 했었고, 이게 1900년 당시에 몽마르트 카페에서의 어떤 그런 사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상파 그림들 계속 보여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문화들을 잘 그 표출하고 있는 거여서인데, 르누아르의 그림들의 그 생강이 이제 파리 시내 이렇게 흘러갔다가 파리를 벗어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파리와 낭테르 사이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생강 하류 쪽에 아흐정띠에서 뱃놀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 중산층들은 그 뭐 생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뱃놀이도 하고, 보트 위에서의 점심도 뭐 있고, 상류층, 도시의 상류층은 폴로 경기, 뭐 경마 아니면 오페라 뭐 이런 것들을 뭐 즐기면서 도시의 어떤 여가 문화를 그 각자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계층이 다를지라도 도시에서 다양한 하여간 그 여가 문화들을 하여간 만들어냅니다. 세라의 그림이고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점묘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그 역사가들이 볼 때 흥미로운 것은 1886년에 그 이들러 그랑드자트가 아까 말씀드린 생강의 하류 쪽에 있는 어떤 그 섬인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복장으로 봤을 때 노동자입니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사람. 그 옆에 중절모로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부르주아 중상층 이상이고, 여성들은 다 양산을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당시대의 그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어떤 패션이나 일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이 되면 더 이상 그 사회적인 혁명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연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다고 얘기했죠.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다 그 뭐 계층과 구분 없이 자신이 하여간 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그림에는 딱 19세기 말에 그 파리 사람들의 어떤 패션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어떤 사회상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림입니다. 이미 애완 그 반려견들도 다 많이 보이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봉쇄령이 내렸을 때 외출 허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책하는 거였어요. 반려견 산책시키기.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아니 지금 뭐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데 반려견 산책시키기 위해서 꼭 나가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프랑스인들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목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는 거 허용해 달라 뭐 이런. 사치품의 대중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문학에서는 이제 모파상의 단편 소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는,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해서는 에밀 졸라의 소설을 통해서도 등장하고 있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가운데 백화점의 카탈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사마르탄 백화점의 그 양산 카탈로그, 1911년에 루브르의 향수 카탈로그, 그다음에 모조 보석 사마르탄의 백화점의 카탈로그인데요. 우리가 문화가 이제 그 상류층의 문화가 그 바로 아래 계층이 따라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고대부터 미메시스라는 논리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파리의 어떤 여성들은 외출할 때 늘 하여간 양산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양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워낙 비싼 건 비싸지만 이게 유행이 되고 도시의 어떤 중하층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재질은 좀 안 좋더라도 저렴한 물건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돼요. 그런 논리가 이제 그 모조 그 보석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모파상의 몇 가지 소설에도 그런 게 있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품이 막 나타나고. 향수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그 사람들의 후각이 되게 민감해집니다. 전 세계적 그 유럽에서.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매연이라든지 그 악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도시의 어떤 그런 불결한 어떤 그런 그 냄새, 악취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점점 사용되었고, 19세기 말 되면 아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또 향수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화 과정에서 어떤 대부르주아나 상류층만이 사용하던 이런 사치품들이었다가 점점
낮은 가격으로 뭔가 이렇게 그 원료나 재료가 좀 저렴한 곳으로 바뀌면서 대중들도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변해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뭐 소비의 그 대중화, 소비의 민주화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그 백화점에 여러 약간 그 물건들은 바로 또 이웃 나라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도시 문화에서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 이렇게 산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서커스가 유행을 하고요. 겨울 서커스. 지금도 파리 시내 그 19세기에 지어진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서커스 공연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에 그 대중들이 저녁에 여가 시간으로 보냈던 그 극장에서 연주되던 그 오펜바흐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여러 개 어떤 그런 그 대형 오페라 말고 짤막짤막한 어떤 것들을 오페라 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리 시내 여러 극장들에서 연주되었고, 오늘날에도 파리 시내 곳곳에 약간 소규모 공연장들이 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공연장들의 그 같은 장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차가 보이니까 파리인데 왜 풍차? 이게 그 몽마르트이죠.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었던 풍차, 지금 우리가 물랭 루즈라고 그 알고 있는 방고흐가 그린 그 그림의 물랭 들라 갈레트의 그림이고, 이게 이제 몽마르트에 있었던 카페 테라스의 어떤 모습이고, 이게 이제 파리 북쪽의 가장 하여간 가난한 지역, 가장 하여간 임대료가 싼 지역. 그래서 이제 가난한 예술가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술가들이 하여간 그 뭐 문화 예술을 꽃피웠던, 이게 이제 19세기 어떤 말의 그 예술의 중심지였고, 1920, 30년대는 중심성이 그 몽파르나스로 일부 이동합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에 그 서울에서 압구정이 한참 막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그 홍대 쪽으로 옮겨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2차 대전 직후에는 이제 그 19세기 말에 몽마르트, 20세기 초반에 몽파르나스, 20세기 중반에는 저기 그 히브고시의 소르본 이쪽에 뭐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그 카페 데이트하던 갑자기 왜 지명이 생각이 안 날까요? 네, 생제르맹-데-프레. 생제르맹-데-프레가 이제 그 1950, 60년대 또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고, 도시에 이제 어떤 그런 그 문화 예술의 지식인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망명 지식인들이 막 몰려 들어갔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하던 그런 어떤 카페 문화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 동네에도 카페가 있고, 여기 이제 예술가들이라든지 뭐 노동자들도 이 지역에 지금도 그 샹소니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래서 막 19세기 막 20세기 초반에 민중가요 같은 거 가면 막 그 연주해주고 그래요. 같이 노래하고. 몽마르트의 모습이죠. 제가 사실 그 수업 시간에, 사학과 수업 시간에 프랑스사라는 수업을 한 학기를 하면서 19세기를 한 5주 정도 하고 20세기를 한 5주 정도 하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고대, 중세 뭐 그 구체제를 한 3주 정도를 하는데, 그 몽마르트 얘기를 할 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가봤는데 전혀 저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는 뭐 정말 뭐 아침 일찍 사람 없을 때 그 찍어야만 되는 걸 것이고요. 완전히 관광객들로 넘쳐 나서 인파에 밀려서 뭐 이런 곳일 텐데, 몽마르트가 그 지금 여기 사크르케흐 성심 성당으로 우리가 쓰는, 이거는 이제 양식은 아주 오래된 양식이지만 지어진 건 1890년대죠. 파리 꼬뮌이 끝나고 나서 파리 꼬뮌 당시에 여기 이제 파리 그 국민방어군이 여기서 대포를 놓고 독일군에 맞섰던, 정부군이 그걸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제 정부군과 충돌이 생겼던, 그래서 이제 이 몽마르트가 파리 꼬뮌이 발생했던 중요한 어떤 장소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뭐 1871년 3월 18일날 시작해서 5월 27일날 끝나는 이 파리 꼬뮌이 끝나고 나서 그 학살을 신에게 하여간 속지 않은 차원에서 언덕에 새로 지어진 어떤 교회, 성당인 거죠. 그 아래쪽에 하여간 물랑루즈가 여전히 까바레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까바레는 이제 그 뭐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19세기 말에는 이제 그
그 물랑루즈는 좀 더 고급스러운 까바레였고 민중들이 하층민들이 즐겨가던 선술집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가서 압생트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막 노래 같이 막 부르고 뭐 이런 어떤 그 문화, 이 하층민들의 이 도시 여가 문화들이 이런저런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예, 물랑루즈 뭐 거기 직접 그 근처에 살면서 뜰루즈 로트렉이 순간순간들을 다 화폭에 또 담아놨고, 이 물랑루즈 같은 경우는 이 깡깡춤 음악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오펜바흐의 그 곡 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19세기의 도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오페라 때 안에 또 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20세기 초반이 되면 아르누보라고 하는 예술 사조가 등장을 하는데, 명칭 그대로 이게 프랑스어니까 영어로 하면 유아트잖아요. 이제 이게 보통 벨 에포크 시기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이제 전 유럽에 확산되는 건데, 우리가 아르누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일반인들에게는 바르셀로나의 안토니오 가우디의 하여간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프라하에서 활동했던 알퐁스 무하의 그 포스터이거나.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아르누보라는 개념 자체는 프랑스에서 뭐 등장을 했고, 좀 더 장식 미술은 낭시에서 어떤 공예품들이 있었고, 파리에서 이제 건축의 일부 나타나는데, 요게 과거의 예술 사조에서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곡선을 차용하는 건데, 곡선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식물입니다. 꽃이건 뭐 식물의 어떤 줄기건. 그래서 식물의 어떤 모티프를 담은, 그래서 그 건축물의 뭔가 장식적인 효과를 많이 하여간 뭐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예술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재질을 사용하는데 철골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마르텐 백화점인데 현재 여기가 고급 호텔로 변환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 사진인데, 그 19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제 건축물에 대형 유리라든지 철제 골격들이 막 사용되면서 그 아주 현대적인 어떤 건축물의 최초 형태. 20세기 건축은 거의 철과 유리로만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대리석이라든지 뭐 돌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아르누보도 파리 곳곳에 흔적을 하여간 볼 수가 있고, 이 새로운 예술은 기존의 어떤 예술과 대비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다면 새로운 예술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예술,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술.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아르누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고, 그 이후에 뭐 아르데코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장 발전해 갑니다. 예, 여기까지 그 프랑스의 그 파리의 어떤 19세기 여러 어떤 문화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대라고 하는 건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과 어떤 발전이 있었던 어떤 시기이고, 그래서 흔히 진보의 시대라고 규정이 됩니다. 근데 그 진보의 모습이 정치 체제에서건 경제 어떤 그 성장의 모습에서건 어떤 뭐 사회 운영의 원리에서건 문화 예술에서건 과학 기술에서건 그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여간 나타나는 건 19세기 파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세기 파리를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학문에서 연구를 하면, 문학이건 역사건 철학이건 예술이건 우리가 근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근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서양의 근대가 동아시아까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소개되는 거고, 우리가 그 근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중요성과 유의미함을 존중하고 그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용하고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그 오늘은 이제 못하겠지만, 근대의 또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적 반성적 흐름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뭐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리의 그 19세기 파리의 어떤 문화는 말 그대로 하여간 그 근대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뭐 독특한 하여간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민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한 번쯤 쉬어가면서 좀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쉬지도 않고 지금 거의 1시간 45분, 50분 정도를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물도 좀 드시고. 네. 네. 조금 쉬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도 드리고 또 말씀도 좀 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저도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또는 유럽의 근대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아까 말씀하시면서 프랑스 하시면서 19세기를 5시간 하신다고 하셨는데 5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거의 1시간 거의 2시간 사이에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예, 아주 압축적인 강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마리안느 이야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마리안느 그걸 보면서 들라크루아 그림에 나오는 마리안느에서 레피블릭 광장과 나시옹 광장에는 마리안느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떠올린 건 사실 또 이제 20세기로 가면 마리안느의 모델이 네. 대중 가수가 되잖아요. 네. 브리지트 바로다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은 깃발을 들고 나가는 투쟁의 여신에서 헌법책을 들고 있는 공화국의 여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대중문화의 여신으로 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마리안느라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어떻게 프랑스가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앞부분에 서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베냐민의 그 파사주 이야기는 서론이 아니라 19세기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외부였던 골목길이 지붕을 덮으면서 신뢰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베냐민이 했던 또 다른 이야기, 진정한 신뢰는 루이 필립 시대에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딱 그 시기죠. 1800 15년, 30년 그 부분일 텐데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났고 이제 그 시기에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기 방을 꾸미고 네. 각종 가구나 그림들을 가지고 내 방에 이렇게 벽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든 생각은 그런 거였고요. 너무 이야기를 오래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드리진 못하겠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사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민유 교수님도 지금 꼭 화면이 안 나와도 되니까 편하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사실 들어오기 전에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제목 19세기 파리의 도시 문화 근대성의 수도 또는 아까 인용했던 베냐민의 그 책 제목 19세기의 수도 파리라는 것이 사실 베냐민이 글을 2번 나눠서 쓰거든요. 독일어로 한 번 쓰고 나중에 또 요청을 받아서 몇 년 뒤에 프랑스어로 쓰고 나중에 이게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9세기 수도 파리 그러면은 가장 이제 뭐랄까 자존심 상해야 할 도시는 런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9세기 산업혁명의 수도이고 동시에 또 민주주의가 먼저 꽃을 피운 곳이고, 그러니까 아마 19세기 유럽의 도시 하면은 아직까지 미국의 도시들이 유럽의 도시와 경쟁하기 힘들 곳이었고, 로마는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 있는 것이었고, 베를린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통일되면서 이제 힘을 가지기 막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일 텐데, 그러므로 19세기 수도 말하면은 사실 경쟁하는 곳은 파리와 런던일 텐데, 런던이 이제 이야기 들으면 좀 이제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19세기 수도로서 런던이 가지는 특성과 파리가 가지는 특성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19세기의 그 뭐랄까 19세기의 수도 또는 근대성의 수도라는 개념에서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런던이 사실 영국이 프랑스보다 경제적으로 빠르게 더 일찍 성장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이미 17세기에 입헌군주국을 만들었고, 그 기반으로 해서 18세기 이미 대제국을, 해상 제국을 만들었고,
19세기도 보통 우리가 이제 박스 브리타니카라 그래가지고 영국에 의한 평화 얘기를 하죠. 근데 고대 로마의 평화 이런 것처럼 어느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그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게 우월하고 문화적으로 우월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에 도전해서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그 체제를 수용해가면서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 19세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국에 의한 평화, 박스 브리타니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정치, 외교, 군사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영국의 힘인 거고, 사실 이제 사회적인 힘, 문화 예술에 있어서 힘은 분명히 어떤 파리의 그 중심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런던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제국의 수도로서 이미 18세기에 뭐 미국이 독립해서 이미 뭐 떨어졌지만 인도에 대한 어떤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인도가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과 포르투갈이 여러 그러니까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건데 18세기에 완전히 영국 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런던은 그 세계 각지에 있는 정말 대제국의 그 수도.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어떤 시스템들이 그 세계 각지에 뻗어나가는 어떤 근거지가 이제 영국의 런던인데, 말하자면 이게 이제 좀 제국주의적인 속성이 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것보다는 딱 영국적인 어떤 그 특성의 중심지이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격변, 여러 차례 혁명과 여러 차례 어떤 사회적 변화에서 사람들이 반성하고 계승하고 또 성찰하고 하는 것들은 뭐 그 영국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 하여간 그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근대성이 보다 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한 거는 결국은 이제 런던이 아니라 파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 하여간 그 역사학자들도 대부분 공유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강연 중에도 나왔지만 그 파리, 특히 이제 1850년 이후에 파리의 문화 예술계의 지형을 형성하는 화가나 예술가들 보면 스페인에서 오고 뭐 독일에서 오고, 사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는데 프랑스 화가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프랑스 출신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모여들게 하는 힘 같은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심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프랑스와 독일의 자연국경이 라인강인 거죠. 네. 라인강 인근에 이제 사는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이제 뭐 봉건 체제가 극복하고 평등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하니 우리도 그러면 프랑스 시민이 되고 싶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프랑스 시민이 되겠다고 일부 지역이 프랑스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사람들이 다 시민으로 수용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어떤 그 보편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프랑스식 예외라고도 누구는 이렇게 학자들은 규정하기도 하는데, 외국 출신이지라도 프랑스에 가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거의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떤 학문적인 예술적인 성취를 남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관대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하여간 뭐 예술가들이 뭐 출신은 다양하더라도, 쇼팽도 뭐 폴란드 출신이지만 그쵸. 파리 가서 다 뭐 활동했었고, 큐리도 폴란드 출신이죠. 스페인 출신도 화가들 많고, 이탈리아 출신도 많고, 뭐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출신도 많고. 예. 그 방금 하신 얘기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들으면서 요즘 이제 왜 그 유럽연합이 어디까지인가, 유럽연합의 뭐 종교적인 뭐 공동체인가, 역사적인 공동체인가 할 때 유럽연합의 어떤 민주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유럽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막 며칠 사이에 작업하고 있는 어떤 주제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미리 물어본 건 아닙니다. 네네. 드골 시기에 미소 중심의 냉전에 반대하고 뭔가 다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데탕트라는 용어가 프랑스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 중심의 국제 질서에 반대하면서 드골이 내세웠던 유럽은
대서양에서부터 우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유럽까지 예, 그렇죠. 프랑스의 어떤 대서양 국경에서 그래서 영국은 이미 앵글로색슨 미국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고 전체 유럽은 뭔가 고유한 어떤 경험 속에서 뭐 유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드골의 생각이었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냉전 질서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가 유럽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군사 동맹이었으나 프랑스는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유럽인들의 공존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 과정에서도 프랑스의 어떤 그런 그 주도성들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의 어떤 경제력과 프랑스의 어떤 외교력이 그 EU 유럽 연합의 어떤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아니, 제가 간단하게 물었던 질문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이유까지 가면서 제가 너무 이야기를 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 아까 그 교수님 박사 논문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답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그 공공주택, 네. 예, 공공주택에 관련된 건데 사실 공공주택의 설립이 이렇게 그 시대별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그것이 그 사회적 그 당시에 어떤 뭐 사회적 연대라든지 또는 가치관을 보여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 화면에서 좀 다양한 사회적 주택들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뭐 너무 긴 이야기고 박사 논문 쓴 주제니까 당연히 굉장히 큰 주제겠지만 짧게 그 사회적 주택들의 모습들 사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택의 문제가 가장 큰 거니까요. 그런 공공주택의 형태나 뭐 유형들이 어떻게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짧게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프랑스어 단어에서 그 19세기 말에는 RCBM,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HBM이라고 했었고 20세기 중반에는 RCLM, HLM이라고 했었고 변화하는 이유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좀 저렴한 주택이란 뜻이죠. 하비타시옹 아봉박스가 적당한 어떤 저렴한 주택. 그 다음에 이제 그 LM은 이제 그 루아이의 모델해 뭐 이런 어떤 개념인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낮은 낮은 주택.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국가나 시정부나 일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기금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임대 그 가격이 그 주변의 그 평균 임대 가격보다 아주 낮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렴한 주택 이런 어떤 명칭이 붙은 건데 사실 그 20세기 중반에 북아프리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전후 복구 과정에서 건설 노동 인력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들에게도 그 어떤 임대 아파트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그 저기 획일화돼 가지고 사실 온라인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을 이제 리모델링 해 나가고 있는 어떤 뭐 흐름이고 그 사실 그 사회주택 정책, 공공주택 정책은 딱 19세기 그 중후반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고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뭐 주공 아파트, 시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공 임대 아파트인데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주에서 가장 어떤 많은 그 비용을 요구하는 주거 문제를 어떻게 사회가 집단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것인가 논의하고 그 결과로서 그런 정책들이 어떤 나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뭐 서유로에서 봐왔고 계속해서 그런 논의들이 뭐 그 주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 힘드실 거 계속 서 계셔가지고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면 교수님의 강연은 이 정도로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료 준비하고 또 이야기해 주신 민유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 네,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